종소리. 사흘째 교회 뒷담에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양지 바른 길목을 골라 목판을 펴놓고 한지 위에 벌써 여러 마리 용을 그렸다. 마지막 한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구름 사이로 머리를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 때 맞추어 교회 안에서 장엄한 성가곡이 울려 나왔다. 누군가가 녹음기를 틀어놓은 모양이었다. 저게 뭐요? 꼭 마귀 같은디. 아니여, 임마. 용연마. 동네 꼬마들이 담자락에 올라앉아 그것을 신기한 듯 내려다보고 있다가 저희끼리 그렇게 수군거렸다. 하늘을 경배하는 법도가 여기와 다른 유대에서는 살을 마귀라 하는지 모른다. 아무래도 성서에 기록된 용은 사막의 냄새가 날 것 같았다. 묵시록에 기록된 용이 7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늙은 뱀이요. 사탄이라지만 노인이 그린 용은 사기가 아니라 외려 서기에 충만해 보였다. 지나가는 발걸음이 그림 앞에서 주춤하기는 해도 그렇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붐비는 거리가 아니고 약간 한적하다 할 만한 그곳에서라면 심심풀이 사마점을 본들 누가 흉보랴 싶겠는데 사람들은 노인의 그림만 홀깃거릴 뿐이었다. 나는 아까부터 노인의 손끝에서 용의 꼬리가 떨어져 하늘로 용트림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성가곡이 먹고 아이들이 언제 담자락을 내려갔는지 사방이 조용했다. 나는 목판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노인이 고개를 들고 안경 너머로 첫 손님을 바라보았다. 영감님, 제 운세 좀 봐주시지요? 가까이서 나는 노인의 이번저리에 깊이 패인 주름이 잠깐 동안 실룩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은 먹을 듬뿍 찍은 붓을 내게 건네주며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생시를 적어보라고 일렀다. 장난기를 머금기는 했어도 나는 짐짓 정성스럽게 그것을 적었다. 혹 노인에게 비밀을 들켜 발가벗겨져도 좋을 그런 심정이었다. 36에 닭띠라 정유생이구먼. 가만히 있자 생시를 보니께 몸에 큰 상처가 있는데 중년까지는 참으로 외로울 운세로다.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고 목판 위에 놓인 누르팅팅한 책을 펼쳤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짚어가며 거기에 암호처럼 박힌 한자를 풀어 읽었다. 겉으론 안 그런 채 허지만 늘 감정이 불안하구먼. 호기심이 너무 많어 손해를 볼 때가 많다. 이 말씀이요. 혀서 자네는 무엇보다도 절도가 필요허이. 쓸데없는 일로다가 곤경에 빠지지 말고 우선 주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디. 그람은 사시의 보기 때를 어기지 않겠구나. 허나 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는 때가 있는 법이라. 그걸 피해 가족과 이별수로다. 꽃 피는 춘사월에 다른 사업에 손대는 건 바위지고 헤엄치려는 격이로고. 노인은 신명을 내었다. 이젠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두터운 안경 너머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믿어도 안 믿어도 그만인 게 점이라지만 느닷없이 이별수라니. 나는 그 말에 등판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꼭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요? 인명을 구제하려는 게 하늘의 뜻이라면 천명을 넘어서려는 건 사람의 욕심인지라. 다잔의 맴이여. 여기까지 하고 노인은 돋보기를 벗었다. 나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석 장을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다. 이건 너무 많어. 노인은 굳이 사양을 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성이니까 받으셔야 해요. 나는 얼른 목판 위에 돈을 올려놓고 그곳을 떠났다. 자네 앞에 항상 칼날이 있다는 걸 잊지 말어. 그럼 손재주로 크게 될 거니께. 정말 바람 같은 소리였다. 난 자식 새끼 빈둥거리는 꼴 못 본다. 제 한몸 건사도 못하는 주제에 소설을 쓴다고? 그딴 짓해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방 하나 얻어줄 테니 당장 나가거라. 정말로 꼴배기 싫다. 그 나이 되도록 밥벌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동생만도 못한 자식 같으니라고. 혼자 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내 등에 기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알만했다.
내게 좋은 직장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오래전에 아버지의 불신감을 일시에 해소시키려고 교사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3년을 버티기가 힘들었다. 밖에서 생각할 때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곳이었다. 그럴듯한 말로 학부모를 육성회 임원으로 올가넣고 손 벌리는 짓을 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진학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엉터리 교육 행위를 통해 점점 공범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우고 말았다. 글을 쓰고 싶었다. 굶지 않을 자신 있어요. 이 길을 택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쓸만한 소설을 써서 가문에 빛을 더하리라는 가상스럽기조차 한 나의 소망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 소설을 써도 남들처럼 취직하고 구해주는 색시 얻어 장가들고 가정을 꾸리면서 하면 어디 덧나는 거냐? 난 내 속으로 빼낸 널 도무지 모르겠구나. 제발 내 말 들어라. 어머니의 간청도 나를 움직이기엔 부족했다. 그 점에서는 모든 것을 유보시켜 두기로 했다. 외롭게 서보지 않은 자가 신명을 다해 무슨 일을 한다. 소설로 끝장을 보기로 결심한 이상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우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했다. 나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너절한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 사회가 오랜 역사를 두고 옹호해온 가정과 생업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랑으로부터의 자유를 구가하고 싶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일을 세울 것이다. 예술을 완성하려면 드디어 자신의 영혼에게서까지 자유스럽게 되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노인의 예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주었다. 물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징계 방식이고 그 뒤에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도 보호막처럼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배수진을 친 기분이었다. 당장 필요한 가재 도구 몇 개로 짐을 꾸렸다. 그리고 값싼 집을 보러 다녔다. 방 있습니까? 나는 복덕방을 다니며 그렇게 물었다. 물 잘 나오고 따스운 방 있습니까? 말할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 슬금슬금 웃음기를 흘렸다. 내 말이 술집에서 주운 여자를 데리고 나와 여관문을 밀며 방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였다. 그 값에 빈집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한 1년 사람이 살지 않은 데라 마땅찮을지 모루. 마침 목동의 을지병원 근처에서 적당한 물건이 나왔다. 사람들과 어울려 화투를 치다 말고 귀찮은 듯 복덕방 주인은 그 말부터 했다. 구들장을 잘라서 연탄가스 걱정은 없고 겨울엔 끝내줄 거요. 헌데 사람 손이 많이 갈 집이라 싼 맛에 다들 보러 갔다가 기겁을 한다니까. 방 하나도 아니고 그 값에 독채라고요? 당장 가봅시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화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일어섰다. 그를 앞세워간 곳은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오래 방치해서 그런지 폐가가 다 된 집이었다. 고치기도 그냥 놔두기도 어려워 보였다. 복국에 한켠이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덕음의 속에서 뭔가 기어나올 것 같았다. 진짜 귀신 나오는 곳이 있다면 길을 쓰고 찾아다닐 판이라. 오히려 이런 곳이 주질러 앉아 쓰기에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이 폐가에서 무명 시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다음 날 짐을 옮겼다. 잡다한 짐을 정리하고 난 뒤 마당에서 석유난로의 심지를 고치고 있었는데 허술하게 생긴 웬 사내가 집으로 불쑥 들어왔다. 행색이 나중에 보자는 이 집 주인은 아니고 생면부지의 낯선 인물이었다. 이런 날 낯선 사람의 침입이란 되게 뻔한 것이어서 나는 경계의 빛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뉘시오? 사내는 그 말에 대답도 없이 고개를 약간 까닥였을 뿐 엉덩이가 무거운 오리처럼 뭉깃뭉깃 다가오기만 했다. 뉘시냐니까?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였다.
필경 사내가 짐을 꾸리거나 풀어 해칠 때 허접 쓰레기로 버리는 물건을 거두어 가기 위해 아니면 별로 쓰잘데는 없으나 버리기는 좀 아까운 물건들을 싼 값에 사가기 위해 이사, 짐만 골라다니는 고물장수일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개중에는 이런 일을 빙자하여 남의 집 출입이 무상하고 필요할 땐 적당히 놔둬두기 되는 자가 있다던가. 아무튼 나는 이 불청객을 향하여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어쩐지 심상찮아 보이는 이 사내는 휘쭉 웃으며 다가와서 이사 오셨나 뷰하며 인사를 하고는 한 구석에 있는 몽당비를 들었다. 제 멋대로 쓸고 털고 뭉그러진 나뭇가지를 일으켜 세우는 폼이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럴 것 없어요. 이봐요, 그냥 놔두라니까. 나는 이 사내의 불유쾌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두세 번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사내는 마찬가지였다. 마치 귀머거리인 듯 제 할 짓만 하고는 비를 원래의 위치에 다시 놓고 나서야 허리를 폈다. 남의 집에 불쑥 들어와서 뭐 하는 거요? 곰을 얻어가려고 그러시오. 난 보다시피 빈손이라 버릴 게 아무것도 없수다. 그만 가보시오. 좀 더 야멸차고 거칠게 다루지 않으면 사내가 얕잡아 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나는 표정까지 바꾸었다. 지가 할 일이라 한 거니께 신경 쓰지 말어요. 요 옆딩이서 살주. 빈집에 사람이 왔는디 담 넘어배는 디서나 몰라라 함은 쓰간디요. 인심이란 게 그런 게 아닌 규. 참, 내 정신 좀 봐. 지는 광우라고 혀유. 사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얼결에 나는 면장갑을 낀 채로 사내의 손을 잡아 흔들기는 했지만 어안이 벙벙했다. 말하자면 이웃의 호의를 결례로 대한 셈이었다. 이미 발에서 희뜩거리는 국방색 작업복 차림의 산발한 머리 모습이 고개 숙여 예를 다하는 태도와 걸맞지 않아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자세히 보니 볼수록 경계심이 풀어져 내리는 인상이었다. 어찌 봐도 좀 모자라 보이는 게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난 김입니다. 남의 손을 쥐고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기가 민망하여 비로소 바른 낯빛을 했다. 이웃에서 칼부림이 나도 나 몰라라 하는 요즘 세상에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방금 전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사내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 집 첫 손님인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술하실 줄 알지요? 야, 지는 술이람은 자다가도 마다 못하는 승질인디 정말로 미안여서 어쩐대요. 텁수룩한 수염 사이에서 사내의 누런 이빨이 삐죽이 보였다. 술을 무척 좋아하는 눈치였다. 미안하긴요. 요 앞 신장로에 간판이 보이던데. 같이 갑시다. 내친 김에 첫 출발을 사람 사귀는 일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를 와서 떡을 해들고 이웃에 인사 다닐 처지가 아닌. 바에야 먼저 인연 닿는 이웃과 술추렴이라도 불사해야 하는 터수인 것이었다. 그날 사내와 나는 근처 선술집에서 순대와 돼지머리를 놓고 내친 김에 흠씬 마셨다. 사내를 통해서 낯선 동네를 한껏 당겨 안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속을 털고 앉은 이 사내와 이야기에 취해서 전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께 선상님이라 혀야 마땅하겠구만요. 참, 사모님은 어디 계신데요? 난 아직 미혼이요. 아저까지 자식 농사를 못 졌다니 그게 뭐냐 그래요. 말투가 무식하게 들리긴 하지만 막대 먹은 사람 같지는 않았다. 나는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느라 해가 저물고 밤이 늦어진 사실도 몰랐다. 주모가 연탄난로 앞에서 졸다 깨어 가게 문을 닫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셨는지 정신이 아물아물할 정도로 대취해 있었다. 그가 나를 부축했다. 이거나요. 나 시방 괜찮다니까. 걸음이 풀려 허위적거리면서도 그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오기를 부렸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구역질을 했다. 어느새 그가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었다.
선상님, 지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 걱정 마세요. 그가 내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한참을 그에게 매달려 걸었다. 골목에 들어선 것까지는 알 수 있었다. 이봐요. 광우 씨. 나 쉬 좀 합시다. 그의 손에서 풀려나 어느 어둑한 곳에서 방류를 했다. 오줌 줄기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귀에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긴 남의 집 문간인디. 그가 내 허리를 옆으로 잡아 끌었다. 초면에 실수가 많습니다. 아니요. 다시 그의 손이 나를 부축해왔다. 나는 거의 그에게 몸을 맡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정말 즐거웠소. 나중에 또 봅시다. 마당에서 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는 이 신세 언제 갚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그렇지요. 그가 내 손을 잡고 몇 번이고 허리를 꺾었다. 며칠 동안 나는 속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내가 만난 이 광우라는 사내의 기억을 정리했다. 그때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그는 나보다 9이 많은 45, 쥐띠였다. 칠삭동이로 태어났다지만 다행히 피죽으로라도 목숨은 건졌고 드난 살던 부모를 전쟁 때 잃었는데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누가 거두어 주었건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을 전쟁통에 휩쓸려 다녔으니 그 고생이야 말할 필요 없이 뻔한 것이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다리 밑에서 거적 깔고 얻어먹으며 살다가 혁명이 나던 해홀로 되었다고 했다. 뛰기 해봤지요. 국자에다가 설탕하고 소다를 넣어 설랑은 끓이는 거 말이오. 거품이 잔뜩 부풀어 오르면 그걸 유리판에 쏟아 붓고 납작하게 해야 하는디요. 괴기나 별 같은 모양새로 꽉꽉 눌러 애들한테 주고 옷비누로다가 꼭꼭 찔러서 모양을 떠내게 했단 말이오. 쬐그만 애덜언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지요. 요 입막을 정도는 벌었지요. 그땐 골목마다 애덜이 덜덜 끓었으니께요. 한때는 넉마나 고철을 줍는 일보다 훨씬 괜찮게 재미를 봤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어느 꼬마가 연탄을 안고 엎어지는 빠뜨리는 바람에 파출소에서 곤욕을 치르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모양이었다. 마땅히 배운 게 없어서 그 뒤부터 계속 날품팔이로 살아왔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굶기를 밥 먹듯 하곤 했었다고 했다. 그는 한동안 자활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집주인 안여사를 알게 되어 그녀의 배려로 방 한 칸까지 얻었고 이젠 겨울나기가 수월해졌다는 말을 자꾸만 반복했다. 정리하자면 안 해본 것이 없는 날품팔이꾼이 한 여자의 도움으로 이제 팔자가 조금 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무척 호기심이 당기는 이야기였다. 속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되었다는 말을 쓸 때 성과 관련 짓지 않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피식 웃었다. 아무리 뜯어봐도 상가의 갯골인 그 나이의 사내와 성욕이 넘치는 기름진 여자와의 어우러짐은 어색하였다. 나는 쓸데없는 상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이 사내가 팔자를 고친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는 정말 묘한 인물이었다. 특별히 직업은 없고 그렇다고 나처럼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인심 좋은 시상이라무냐 남식탁 위에 수저 하나 더 얹혀놓고 설랑은 응딩이 반쪽만이라도 걸쳐 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시오? 요즘 같은 시상에 그런 일은 거북이 등떼기에서 터럭 찾는 일보다도 더 어렵죠. 아니, 일 않고 먹여달라는 놈이 잘못이지만서도. 그러나 그는 하루때를 메워주는 일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일거리를 만나 굶지 않고 살고 있고 제 분수와 눈썰미대로 세상을 내다볼 줄도 알고 있었다. 아무나 허들의 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래도요. 진지한 표정으로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랬구나. 그래, 맞아. 나는 사내를 거두어준 여자와의 관계가 성이 아닌 어떤들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단정하였다. 오랜 동안 접어두었던 원고 뭉치를 꺼냈다. 그날 나는 광우라는 이 사내를 초점으로 내 소설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내 사촌 광우는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을 비비고 사는 여자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자는 그가 고자가 아닌가 하고 말하곤 하지만 그 말은 풍문에 불과하고 광우는 정말이지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임에 틀림이 없다. 혼자 살아도 배운 게 없어도 막 빼는 세상의 행색이. 또한 병신도 그 앞에선 가슴이 펴질 판이라 누구에게나 광우가 멀쩡하게 보일 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웃 친척할 것 없이 그의 도움을 안 받아본 사람이 있는가? 일손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 그가 빠진 것을 보았는가? 그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머슴 중에도 진짜 상머슴이다. 그가 있는 한 당신은 상전이고 그래서 당신은 힘들고 자질구레한 일을 피해 뒷짐을 지고 서서 그를 종처럼 부릴 특권이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삿집, 상가 또는 잔칫집에서 아주 가까운 일가부치나 되듯 아예 소매를 걷어붙이고 단단히 한 몫을 한다. 광우, 여기 막걸리. 하고 부르면 사투리에 얼룩을 그리며 막걸리 상자를 날라주고 광우 여기 물. 하면 물을 길어다 주고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제 차지인 것이다. 그러다가 누가 그의 성벽을 무시하고 광우 씨라고 불렀다간 혼쭐이 나고 만다. 웬 양반이 지한티 씨라고 한다. 지는 광우 씨가 아니라니께요. 예외 없이 보이는 그의 단호한 말본세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못마땅한 듯 작고 못생긴 얼굴을 찡그리는 광우를 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의 줄기찬 자기 비하 그 부질없는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래서 언제나 또한 누구에게나 광우 씨로 남지 않고 광우로 남는 까닭이다. 이런 광우를 두고 사람들은 사실 그를 바보라 알고 있다. 이봐, 광우, 내가 담배 하나 줄까? 담배가 필요하면 따라해봐. 내 이름은 개다. 개광우. 그렇다. 배은망덕하게 시리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실컷 받고 무상으로 그를 부려도 부족하여 그를 희롱한다. 심지어는 적에는 광우 같아. 그 말이 어느덧 개를 욕하는 게 되어버릴 정도이니 정말 알만하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담배 한 개피로 바꾸어도 좋은 광우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정말 개처럼 어슬렁거리며 동네를 쏘다닌다. 그가 대처에 나가 날품을 팔면 제 목 하나 풀칠 못하려만 굳이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반편인 나의 삼촌, 다시 말하면 제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살피려는 애틋한 효심 때문인 것이다. 저게가 광우 같다고? 그건 진짜 광우를 모르는 말씀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가 인간을 두고 욕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랴. 나는 광우를 낮잡아 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내 사촌 광우. 형이 결코 우리의 누구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사내는 이렇게 내가 만든 세계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이름 광우는 내가 실제로 창문 하나 사이로 찾아낼 수 있는 인물이어서 더욱 친근감이 들었다. 이 얼마나 다행이란 말인가. 이악스럽고 재바르지 못하면 코는커녕 발바닥도 보존키 어려운 세상에 홀연히 나타난 주인공,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유식과 체면에 초를 치면서 오로지 줄기찬 자기 비하로 우리들의 자존심을 능히 채워주는 광우. 나는 소설 안팎에서 그를 만나면서 진한 희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종일 창가에 앉았다. 담자락 너머로 보이는 그 집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울 안에 박새가 날아와 문 앞에 키 작은 대추나무를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주먹만 한 시궁쥐가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다닐 정도로 텅 빈 집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안에서 이따금씩 종소리가 났다. 달랑 달랑달. 사방이 그 소리의 공명음에 묻혀 은은하게 떨렸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절간 처마 끝에서 시나브로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내 귀에 들려오곤 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나는 그 소리의 주인을 알아내고 매우 기뻐했다. 광우가 아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인물이 거기에 있었다. 아직 이름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편의상 그 앞에 은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하고 약간 망설였다. 그 집이 일본식 고옥이긴 하지만 왜 그런 이름이 어울릴 거라 생각 들었을까? 내가 만난 어떤 여자보다도 훨씬 아름다워 보이는 그녀에게 긴자거리를 연상케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며칠에 한 차례씩 마당을 서성거리곤 하였는데 대리석으로 다듬어 놓은 히랍의 여신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은자는 틀림없이 그 집의 고명딸이었다. 그 관연한 딸이 하루 종일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녀의 부모가 딸을 혼자 두고 어떻게 집을 비우는지 알 수는 없는 일이었으나 그녀는 늘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눈을 뜨는 대로 창가로 다가가 광우보다 오히려 그녀가 나타나기를 숨죽여 기다리곤 했다. 은자는 꼭 앙징스런 종소리와 함께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가락 끝에 반지처럼 매달아 두었는지 움직일 때마다 손끝에서 은빛이 반짝거리고 예의종 소리가 났다. 나는 이 은자의 청아함에 끌려 소설 속에 등장시켜 어떤 방식으로라도 광우와 연결을 지으려고 애를 썼다. 그와 사랑하는 장면을 넣어줄까?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착한 광우에게 이상 심리를 갖게 하여 어느덧 폭행의 단계까지 예상하고 고심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그렇지 머슴이 상전을 겁탈한다. 자, 광우의 폭행이라 그게 어디 있을 법한 일인가. 이렇듯 엉뚱한 상상력에 쌓인 창틀 속에서 두 주인공을 좇는 내 숨바꼭질은 어느 날 탄로나고 말았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내가 가진 적잖은 행복을 거두어 가버렸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녀에게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던졌다. 한데 자기를 몰래 훔쳐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굉장한 당혹감과 수줍음에 쌓여 황망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방의 커튼조차 내려버리고 영영 자태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신이여 노여움을 거두소서. 이제 나의 촉수는 그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 그 집에서 새벽녘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중년 여자를 보았고 그녀가 은자의 어머니인 안여사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정보를 얻어내는 일은 간단했다. 그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 투기만큼이나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며 산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소주 한 잔을 받고 복덕방 주인이 말했다. 안여사 그 양반 부동산 하면 도튼 여자요. 돈 꽤나 벌었을걸. 교회에다 헌납한다고 꼬라박지만 않는다면 굉장할 텐데. 하긴 교회와 가깝다니까 하느님 덕을 보고 있는지 목사 덕을 보는지 누가 알겠소? 왜 젊은 양반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어? 다른 뜻은 없어요. 바로 옆집이고 매일 보게 되니까 궁금해서 물은 것뿐입니다. 그 집 외동딸이 더 미인이라고. 그의 옆에서 혼자 묵묵히 재수떼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세우고 말참견을 했다. 안여사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었대더라. 외항선을 탔었다고 했지 아마. 살아있을 때 반반한 제 마누라 놔두고 속 좀 썩인 모양이야. 그래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고개를 저어요. 아직은 제가 해도 괜찮을 나이인데. 이런 화상 벌써 집적거려봤단 말은 왜 빼놓나. 이도 안 들어갈 소리 그만 작작해. 괜스레 그 얘긴 하고 싶어서. 무슨 숨길 일이 있었는지 둘이 정색을 하며 뼛성 있는 말을 나눴다. 관두자고. 관두고 자시고 할 건 뭐 있어? 나는 복덕방에 모여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잘만 되면 살이 붙어 쓸만한 줄거리가 생길 것도 같았다. 사건을 찾아 날마다 외출의 반경을 넓혔다. 광우를 닮아 머리는 산발한 채로 다리품이라도 파는 사람처럼 이 동네 저 동네를 쑤시고 다니기 시작했다. 맘먹고 집 나왔다며? 반은 쫓겨난 거지 뭐. 지난번에 갖다 준 소설 얘긴데 말야.
아직 우리나라 독자 대부분이 재미와 줄거리에 매달려 있다는 걸 의식해야겠어. 그걸 외면하면 승산이 힘들다고. 아무래도 출판하기가 좀. 시간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현대 심리소설을 소화해낼 사람은 많질 않다고. 스타일을 고집하는 곳을 찾아봐. 좋은 곳이 있을지 몰라. 여기에서 내가 묵히기는 아까워서 그래. 서울로 한번 가지고 가보지. 요즘 내가 고전하고 있다는 거 알지? 어음 와릿강도 어려운 실정이야. 암담했다. 이건 완곡한 거절이었다. 정 선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달도 버티기가 어려웠다. 의지해 오던 선배가 출판사를 내면서 내게 원고를 부탁하고 장편 하나면 1년쯤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농담 삼아 한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다. 무명이지만 소설을 써서 빵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게 무엇으로 가능할까? 차나 마시고 가. 이양아, 커피 2잔만 준비해줘. 아니, 괜찮아. 그냥 갈게. 마지못해 주전자를 들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이양을 다시 앉혀놓고 돌아앉았다. 정 선배가 나의 방문을 몹시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속이 쓰렸다. 부하가 치밀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객기를 부려 아무데나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여보세요? 아, 은자 씨? 나요. 오늘 만나기로 한 그 레스토랑 있지? 문 닫은 것 같던데. 그럼. 그 앞 다방이 좋겠어. 그래.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수화기에 들리는 목소리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정 선배 들으라고 넋살을 떨며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미친놈. 할 일 없으면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수화기에서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가 들을까봐 전화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정 선배, 나 어려운 부탁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원고는 그냥 가지고 갈게. 입에서 맴도는 말을 주워 담기가 무척 힘들었다. 생활비를 타올 때까지 방 안에 들어 박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럴 줄 알고 있었다고. 돈이 필요해서 온 거겠지. 이 사람아, 소설쟁이가 글을 쓰려면 허기가 들어야 돼.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안 써진다고 술이나 객기로 그 허기를 채우려 하지 마. 그건 성깔대로 끝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걸 가지고 곧장 어디로 달려갈 것인지 알면서 꿔주는 놈이 나쁜 놈이지. 수음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나는 얼굴이 벌개져 그가 내미는 돈을 얼른 받아쥐고 밖으로 나왔다. 정말 차 안 마시고 갈 거야? 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 선배의 출판사를 나와 오랜만에 시내를 배회하였다. 속이 비어 허전했다. 때를 거르고 책상에서 며칠 밤을 새운 게 무리가 된 모양이었다. 입안이 까칠했다. 술을 마시고 싶었다. 여자의 매끈거리는 살을 만지고 싶기도 했다. 은자를 닮은 여자를 사버릴까? 가까운 이발소에만 가도 여자는 있었다. 이봐요, 특별 서비스 해드릴게. 여자의 뱀 같은 손이 사타구니를 슬쩍 건드리며 지나갔다. 화장지로 눈을 가리는 깜깜한 세상은 싫다. 더욱이 눈을 감고 성행위를 하라니.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쌍년, 이게 어딜 만지고 지랄이야. 목욕탕, 사우나, 안마시술소, 여관거리에는 여자를 부를 수 있는 곳이 널려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어때요? 영계보다 싱싱한 알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자궁이라는 미로를 향해 기막힌 해프닝 벌이고 싶었다. 그러나 은자를 닮을 리도 없고 은자를 닮은 어떤 여자도 탐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엔 정 선배의 우려가 맞았다. 나는 정 선배와 다니던 번잡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 떡볶이를 사 먹고 영화관 간판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오락실 성인이라고 쓴 유리문을 찾았다. 그리고 냉큼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담배 연기가 꽉 쩔은 공간. 동전 소리. 어두컴컴한 방 안에 일렬횡대로 선 오락기계. 그 앞에 이 빠진 곳 없이 안쓰럽게 달라붙은 도박사들.
쉼없이 흐르는 그림. 주황색의 호박과 별과 관역, 종, 세븐, 완바, 투바, 쓰리바, 그리고 행운의 체리. 기계 옆에서 그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빈자리가 나자 거기에 앉았다. 이 돈 다 동전으로 바꾸어 드릴까요? 그러지 뭐. 노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던 여자애가 계산대로 쪼르르 뛰어가 동전을 바꾸어 왔다. 잠시 후 나는 동전을 한 움큼 쥐고 여자의 음부처럼 벌어진 동전 투입구에 그것을 밀어 넣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브라운관의 위쪽에 빨간 숫자가 나타나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바뀌었다. 500개를 다 밀어 넣은 뒤 나는 오른쪽에 있는 배팅 버튼을 6번 두드린 다음 왼쪽에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그림이 흘렀다. 첫 번째 릴 은 완바를 흘려보내고 호박에서, 두 번째 릴 은 관역에서, 세 번째 릴 은 다시 호박에서, 네 번째는 세븐에서 멈추어 뻥이 되었다. 다시 버튼을 눌러 그림을 흘렸다. 이번에는 용케도 체리와 호박을 사이에 두고 별이 각각 떨어져 동전 12개가 나왔다. 호박 아래로 빠진 별을 위로 끌어당길 수만 있다면 그 10배가 나올 텐데. 관역이나 별 또는 세븐, 종 같은 것이 몰려다닐 때를 주의해야 한다고. 체리가 양 끝에 따라다니면 할만하지 잃지는 않으니까. 잘 안 된다고 뻥뻥 두들기면 진짜 뻥이 되는 거야. 술 한 잔 마시고 정 선배를 따라왔다가 나는 도박 기계에 덜썩 발목을 잡혔다. 정 선배는 때에 따라 발을 뺄 줄도 알았지만 나는 좀 달랐다. 왜 이리 동전만 잡아먹고 마는 거야? 정 선배, 이 기계 조작한 거 아냐? 나는 연방 최고 배팅을 쏘면서 빗나가는 그림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데 우연히도 투바아가 일렬로 서는 행운을 잡았다. 그 행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실상 행운을 잡은 게 아니었다. 그건 불행의 전조이고 공경의 도화선이라는 것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부터 정 선배 몰래 판도라 상자 같은 도박 기계 앞에서 혼자 미친 짓을 해댔으니까. 종과 별이 화면에 가득 깔렸다. 내 추측이 맞는다면 앞으로 한참을 허탕치고 말 것이었다. 나는 중앙선에서 종이 멈출 때마다 은종을 쥐고 있는 은자를 떠올렸다. 은자는 계속 나타났다. 별 사이에서의 은자, 호박이나 바아 사이에서의 은자, 체리와 체리 사이에서의 은자, 은자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 달려나왔다. 호박을, 별을, 관역을, 체리를, 그리고 바아와 은자를 일렬로 세우지 못하고 끝내 게임은 끝났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 자리를 일어섰다. 꼭 3시간을 그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해는 아직 중천에 있는데 낫도깨비 같은 도박 기계에 지갑을 탈탈 털리고 돌아가야 했다. 입안에 쓴 욕이 괴었다. 씨부랄 더럽게 외롭구나. 정말이지 자신을 향해 무슨 욕이라도 뱉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지? 도스토옙스키가 노름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비로소 글을 썼다지만 내가 하는 짓이 다 뭐냔 말이야. 자책감으로 숨이 막혔다. 내가 만드는 주인공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나의 타락을 질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개털 같은 짓을 했군요. 광우였다. 나를 바라볼 생각조차 말아요. 은자가 앙칼지게 말했다. 나는 광우와 은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골목 가까이 오자 나를 경멸하듯 이웃집 개가 짖었다. 컹, 컹컹컹, 컹컹컹. 달렸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쫓지 못하도록 집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대문 가까이로 달려왔다. 숨이 찼다. 얼른 문으로 들어와 갑비 숨을 몰아쉬었다. 달랑 달랑 달. 그때 담자락 너머로 무슨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달랑 달랑.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것은 꿈속에서조차 기다리던 소리였기 때문이었다. 달랑 달랑 달랑. 그러나 소리의 강도가 예전과 너무 달랐다.
나는 그 소리가 점점 요란하게 울리는 것을 알고 당황하여 급하게 담자락에 매달렸다. 거기에 은자가 있었다. 뜻하지 않게 광우도 있었다. 이 나쁜 새끼. 드디어 일을 냈구나. 나는 소설에서 내가 예상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고 여기면서 광우를 향해 고함을 치려고 이를 물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착각에 불과하였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 앞에 벌어진 일은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은자는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빛의 화살을 손으로 헤젓고 있었다. 입에 거품을 허옇게 물고 심하게 발작하고 있는 은자를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광우의 시선은 멍에를 메고 일나가는 황소의 그것과 무엇이 달랐을까? 남 식구 들여놓고 면대하기가 여간 껄그럽지 아니할 주인 안여사가 병든 제 딸년을 보살피느라 다른 사람을 사지 못하고 못난 광우를 들여와 은밀히 기거시킨 까닭이 여기에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헛된 망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실이 부끄러워 나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